오늘 강의 주제를 뭘로 삼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한테 맞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은 아름다운 강연, 이걸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사실 강연의 테크닉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정말 우습고요. 그것보다도 어떤 것이 한 20년, 30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단의 선직은 한 32년 학생들 가르친 거는 그 외부의 돈벌이를 위해서 본업 말고 대학 교수 말고 외부에서 강의 좀 나와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나간 타임을 계산해 보니까 딱 18년이더라고요. 18년 동안 참 부지런히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40대부터 다녔으니까 40대 초반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모든 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인연법에 의해서 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늘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향이 언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이제 모태도 언양입니다. 그래서 언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고 저희들 순친들의 모든 그 묘소들이 그 언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땡겨요. 인연줄이 많이 땡기기 때문에 제 사주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60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40대 초반에 강의했던 거하고 60의 나이에서 무대에 서서 강연한 거는 엄청 달랐습니다. 40대 초반에 강의 나갈 때는 정말로 뭐 시체말로 뽕빨나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어떨 때는 돈을 위해서 나갔고 어떨 때는 생계를 위해서 나갔고 어떨 때는 인기를 위해서 나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 웃으면서 툭 하고 말씀드리는데 학교 강의 말고 외부 강의 중에서 한 달에 제일 많이 했던 강연이 2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뛴 적도 있고요. 그때는 사실 매니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종의 5만 아닌 5만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이제 60에 딱 접어들고 나니까 윤석열 형님께서 나이를 2살 깎아줬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58세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강연의 목적이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이제 존경하는 소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어떻게 영상을 찍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영상을 잘 찍어서 잘 팔려야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실 아니고요. 내가 강의를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가 너무 짧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책을 좀 뭐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교수님 찍은 영상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면서 내가 언제까지 강의를 할 수 있겠느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지적 콘텐츠나 이 오력들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다, 감동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강의의 형태라기보다는 아카이빙 형태로서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상당히 강해서 지금 이제 소장님하고 인연을 맺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아름다운 강연, 이 키워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60이 되면은 뭐 산전수전 다 겪었고 뭐 강연의 최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청와대까지 요청을 받아서 가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스카이 대학까지 강의를 다 다녔는데 뭐가 또 부족하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훨씬 더 이게 깊이를 따지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의 느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나는 나의 스승을 좀 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존경하는 멘토의 모습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과연 이분이 53년 만에 오스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음악을 했던 62년 만에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받는데 그때 무대에 섰을 때 이분이 관객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을까?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스카상에 딱 집중해서 이분이 던지는 메시지 집중해서 제가 들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 데서 늙은 88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음악가가 자박자박 걸어오셔가지고 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동안 말을 못 해주셨어요. 왜? 그 수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60여 년 동안 음악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미국 주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리고 52년 만에 처음으로 오스카상에서 영화 음악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이 노인이, 88세의 노인이. 그리고 아들하고 이렇게 포옹을 하는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떨리는 음성으로 따박따박 말씀을 하시는데 화두를 음악이라고 잡더라고요. 볼륨이 음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워록 속에 어떤 말이 제 가슴에 뼈를 때렸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힘내라고 건네는 한 잔의 포도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냥 무심하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그냥 온몸에 전율이 개인적으로 쫙 왔어요. 왜 전율이 왔을까요? 생각해보니 복기를 쭉 해보니 제 강의 경력과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가야 될 지향점이 이쪽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언변, 화려한 스킬,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지적 정보를 모아가지고 누군가를 알려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보다는 더듬어지고 또 웃음도 많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어설프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진짜 좋은 강연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분을 저 개인적인 사수이나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를 나갈 때마다 혹은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요. 최근에 제가 했던 강연이 그 경산의 삼성의 역사문화관 혹시 들어보셨죠? 그게 기리의 인문학이라고 이제 우리 강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팀을 맞춰서 나가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일부러 피드백을 받아요. 강의 마치고 나면은 자 오늘 강의 어땠습니까? 편지를 적어서 주세요. 이게 아니고 당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종이 비행기에 적어서 저한테 날려주시면은 제가 몇 개를 수고를 해서 추첨을 해서 읽어보고 답변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게임으로 받아요. 그렇게 해서 받아보니까 쭉 나온 것 중에서 몇 개 되게 감동적인 멘트가 있었어요. 다 그던 거는 한 55장인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뭐 칭찬의 메시지 그런 게 아니고 골라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교수님 명강의 내년도 또 내년도 그 다음 해도 듣고 싶어요. 내 생명이 허락된다면 고맙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요 안에 내용을 안 보고 과연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글씨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의 일종의 미술 치료사로서의 어떤 심리적 접근이겠죠. 이게 접근을 해보니까 그냥 추론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알기 전에 요 글자만 보고 필력만 보고 피란만 보고 전체적인 워딩을 보고 나이를 딱 추론을 해보니까 분명히 저는 70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자일까 여자일까 추론해보니까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단초를 가지고 추론을 쭉 하면서 연역법으로 접근해 보니까 실제로 제가 나중에 현장 답사를 갈 때 자 이 글을 적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손을 들어서 주세요 하는 게 73살의 할머니예요. 추론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추론이 가능했느냐 잘 보시면은 명강위라고 해놨어요. 받침이 틀렸어요. 받침이 틀린다는 것은 사실 나이가 70 넘어가면은 받침에 대해서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워딩을 적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똑바르게 인식을 해서 적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글자를 보면은 그 다음에서 이렇게 방점이 두 개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방점을 찍어준다는 나이는요, 되게 60대 후반부에 보통 인격체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학습의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84학번 이전의 세대들이 이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을 해보니까 여성일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추론이 가능했느냐? 남자들은 절대 고맙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붙이는 것을 종합해보면 실제적으로 여성일 것이다. 그래서 손들어 보니까 73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남긴 내용을 좀 분석해봤습니다. 다음에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거기서 강의를 4번 했는데 2번은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1번 더 듣고 싶다는 뜻은 강의 스킬이 뛰어나서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교감이 딱 와닿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동물적 본능?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왜 좋으냐라고 하면은 이성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그냥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 있다.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마주하고 있으면 내가 편해진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그 사람이 이렇게 피드백, 플래시백 현상에 의해서 자꾸 생각난다? 이거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강아지가 이게 보면 되게 좋잖아요. 만지고 싶고 계속 영상을 봐요. 저는 사람들이 밥 처먹는 영상을 절대 안 봅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다 떴습니다. 어떻습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밥 먹는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면 그냥 싫어요. 근데 강아지들이 먹방 하는 거는요, 1시간 내내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저를 한번 관찰해 보니까 저기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한테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저를 위로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느낌들이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툭툭툭 이렇게 한 3장을 갖고 와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보니까 육성만으로 강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재밌는 분이에요. 마이크 없이 한다면 전달력이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뭐 이건 뭐 연예인 이런 분도 빼버리고 이걸 한번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마이크가 없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요, 일종의 큰 소리의 사운드보다는 감정을 느끼고 싶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전달할 때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필에 딱 꼽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달력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동을 받을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뜨는 거예요. 하나는 시각적 언어, 메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청각적 메시지. 이 두 개가 훨씬 더 사람을 호감 있게 만들고 감동시켜요. 여성분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냐면 중저음에 약간 마찰이 섞여 있는 그런 사운드가 훨씬 신뢰감을 많이 줘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신뢰감의 표현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여자의 목소리가 쨍쨍쨍거리는 목소리보다는 약간 옥구슬 같은 소리를 선호하긴 하지만 빠른 속사포보다는 조금 더 무게 있는 소리를 의외로 신뢰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표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만약 소리를 듣게 된다면 목소리를 대신한 무엇을 가지느냐, 이거 질문을 이제 하신 분에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질문 누가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40대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뭔가에서 그걸 빼버린다면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툭 하고 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미나를 그리는 선생님이나 우리 저 그림을 그리신 분들은 대충 그 느낌을 알 거예요. 화가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예술로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나훈아 형님은 76살 때 우리가 그 코로나 한참일 때 이 콘서트 홀에서 76살 나이로 점핑을 하면서 테스 형을 불러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뭘로 전달하냐면은 노래로 전달합니다. 노래로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그림으로 전달할 것이냐, 혹은 저처럼 내용으로 전달할 것이냐, 전달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JYP가 있던 공기반 소리반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들었던 강의 어록 중에서 가장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JYP가 이야기했던 공기반 소리반일 것이다. 왜 JYP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경쟁자, 그 경영장에 나온 가수들에게, 아마추어 가수들에게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워딩을 썼을까? 심리학자로서 직관적으로 이 워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냥 바로 분석을 했습니다. 공기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비지시적 언어의 총체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워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면 내용은 별개예요. 왜? 내용은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거짓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튜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눈빛 언어와 몸의 메시지는 절대로 여러분 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림 읽기를 딱 시키면요, 일기를 쓰라면 일기를 고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림 일기를 쓰라면 절대 수정을 못 합니다. 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시각적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림 속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들은 어떻게 보면 워딩보다도 훨씬 더 솔직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림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강의를 이제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 사진을 그 관계자들이 찍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요 경북대학교의 CEO 과정에서 강연을 하고 나서 어느 한 여성분이 자기 노란색 머플러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이 메고 있는 머플러를 풀어서 준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몸과 영혼을 다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여학생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강연을 했냐면 포항에서 포항 과학고등학교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3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청을 한번 받아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강연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종이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두 학생이 있습니다. 원래는 두 학생인데 한 학생 사진은 없었어. 제가 못 갖고 왔는데 한 학생은 넥타이를 갖고 왔고 한 학생은 여기에 체육복에다가 옆에 흰 띠에다가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똑똑한 아이들이 분명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면 내 이름을 남자 이름을 써주면은 엄마한테 개빡치는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가져왔을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 이거 여기다 사인해주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괜찮겠니? 라고 물으니까 의외의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요. 전 체육복이 2벌이에요. 그래서 내가 봄쯤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마디를 더 던져요. 교수님, 저 이 옷 입고 수능 시험 치러 갈 거예요.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인펜 제일 진한 걸로 아주 야무지게 사인을 해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러면 제가 집에 와서 고민을 했죠. 이 학생은 왜 그걸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했을까? 강연이 좋아서? 아니에요. 스킬이 뛰어나서? 절대 아니에요. 그 학생은요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도 어른들이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해준 어른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긍정의 에너지를 화려한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걸 감동으로 바꿔서 나도 저 멘토처럼 저 어른처럼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수능장에 가고 싶어요. 이런 거죠. 세상에서 세 사람 절대로 입조심해야 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너 6개월밖에 못 살아. 이거는 그 다음 6개월 바로 뒤집니다. 무섭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죠? 점사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판사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수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수자가 여기에 딱 쓰는 순간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어록의 창조주입니다. 그 학생이 느끼는 것은요,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에너지를 바꿔서 수능장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에게 그걸 강력하게, 글쎄요,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인을 세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왜 갖고 왔느냐?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는 끌림이죠. 그 안에는 이성적 끌림도 있고, 존경의 의미도 있고, 애정의 의미도 있고, 사랑의 의미도 있더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서 그 똘똘한 아이들이 쭉 둘러서서 사인을 받는 모습을 그 관계자가 사진을 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학생, 이 여학생을 한번 보십시오. 찐 표정이에요. 어떻게 이런 여학생들을 붙들고 2시간 동안 내 밥벌이 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을 지식과 정보만 전달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시간을 온전하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2시간을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뭐 레퍼토리식으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나는 그날 했던 강연료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주는 대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받고 갈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이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생각해보니 탈무드에 나왔던 가장 위대한 어록 중에서 이 한 가지 어록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강연자의 쓴, 소위 말해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칼찬자의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 어록을 쓸 때 엄청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칼의 노래를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영화 속의 명대사처럼 정말 딱 떨어지는 명대사가 나와요. 그 명대사의 엑기스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칼찬자에 무게더라고요. 우리는 직업은 다 다르시겠지만 그 직업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무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무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할머니들 강연요청도 들어와요. 근데 할머니들 중에서 한 분이 5,000원짜리 4개를 꺼내서 강연을 마치고 오는데 주시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줬겠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돈을 주십니까? 저는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수님, 작지만 교수님이 돈이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돈으로 맛있는 거 꼭 사다 잡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들어와서 관계자한테 물었어요. 돈 5,000원권을 4장을 받았는데 그 돈을 주신 분이 어떤 사연으로 돈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아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 아들하고 손을 잡아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아들한테 그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래요. 집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며느리 직장까지 구해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안 모시겠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사업을 실패했겠죠. 아들이 깔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자는 거예요. 만약 그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는 길거리에 내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효자 아들은 아니었지만 근데 우연히 강연 속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강연 들으러 오시는 어머니들의 손을 제가 한 분 한 분 다 잡아드려요. 어른들은. 그리고 나갈 때 역시 마찬가지 다 손을 잡고 인사를 마지막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분께서 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한테 평생을 살면서 손 한 번 안 잡아봤는데 내가 낯선 교수님의 손을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돈 없어도 살고 저 있어도 삽니다. 꼭 교수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내 아들 같은 느낌이라서 하면서 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 딱 부르니까 4분이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씩 딱 뽑아드리고 나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공감의 힘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강의가 좋으면 저 걔도 들어와서 강의를 듣겠다고. 이거는 개드립이에요. 이건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는 일주일 전에 원양 성당에서 강의했던 어느 한 할머니의 제 강의의 모습이에요. 원양 성당이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게 2026년에 100주년이 된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원양성당에서 왜 저를 요청했을까라고 하니까 거기에 노인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부들에게 교수님 강의를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요청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강연장은 별도로 없어요. 그렇게 오래된 강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쭉 가보니까 어르신, 할머니부터 포함해서 중장년층까지 한 60분 정도가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러 또 들어갔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되는 거예요. PPT도 없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무 준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교수님 PPT도 준비 안 돼 있고 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길래 괜찮습니다. 육성으로 다 카바링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앉혀만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2시간 동안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저 안쪽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한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담당 그 원장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교수님 죄송하지만 나가시기 전에 저 할머니 한번 안아주시고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라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할머니가 교수님을 꼭 한번 안아보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꼭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 물어보니까 아들이 또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안아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께서 울먹울먹거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부터 그러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잘 살아가실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어머니를 위해서 스스로 빌면은 자동적으로 아들은 잘 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울으시면서 딱 한마디를 더 해요. 뭐라고 하느냐, 교수님 언제 또 한 번 더 오실 수 있나요? 근데 그걸 원장님 옆에서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제가 가고 났는데 그 다음날 전화 오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 거기 계신 어르신분들이 교수님을 꼭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시니 일부러라도 자리를 좀 안 들겠다, 좀 오셔달라.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 박 선생님처럼 떡을 해가지고 가려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좋은 강연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현란한 인문학적 지식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토닥토닥 두들겨 주면서 어깨도 오르만져 주면서 아프죠? 저도 아픕니다 하면서 공감 나누기에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때로 눈물도 흘리고 또 웃어주시고 2시간 동안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해야 될 그런 강연에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나이가 60이니까 다 은퇴한 친구들도 많고 사업에서 뭐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참 의미있게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멋있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몰라요, 그 친구들은. 내 안에 번개도 있고, 그쵸? 우박도 있고, 또 소나기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 친구들이 다 알겠습니까? 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체가 되더라는 사실은 그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 강의에 서게 됐고 외부 강연을 하게 되느냐. 기회가 없으면, 계기가 없으면 절대 이런 강연이 나올 수 없죠. 제가 만드는 강의가 2010년대 감성교수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야, 온라인 강의를 대한민국에서 해야 돼 라고 메시지를 준 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2008년에서 9년대였습니다. 그때 강연을 할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절대 온라인 강의를 안 찍으려고 했어요. 왜 교수님들은 온라인 강의를 안 찍으려고 했을까요? 당신의 강의가 완벽하게 녹화가 되면서 이게 증거자료로 남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이걸 상당히 회피했습니다. 근데 그 점에 제가 미래교육은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1년에 한 40개에서 50개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하니까 제가 신청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야 되고 울렁증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회피하게 되면은 내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지 않겠냐 싶어서 일부러 제가 신청을 해서 강의를 찍었는데, 그때는 강의 찍을 때마다 또 200만 원씩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다 타먹었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당신이 교감을 하고 있는 감성교수법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화면을 보시면 저는 사실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는 사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 책의 서문 쪽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가 있을 텐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우리 동생이 사실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이게 소아마비도 아주 중증이에요. 중증 소아마비에 걸리면서 사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게 절대 고칠 수 없는 고위험군의 소아마비 형태구나 라는 걸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아셨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일정 부분 케어를 하다가, 특히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가 이제 독박을 쓰셨죠. 사실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자녀들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 그 3남 2녀예요. 3남 2녀 중에서 제가 막둥이인데 막둥이가 쌍둥이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명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근데 장애인 중에서도 190보다 훨씬 더 중증 장애인이에요. 몸뚱아리만 딱 토로스적 인간형이라고 하는데 몸뚱아리만 빼놓고 얼굴, 팔, 다리 이 사지가 전부 다가 스탑이 된 거예요.
실제 보면 팔, 다리는 붙어 있지만 기능을 전혀 못하는 완벽한 시지프스의 고통을 평생을 안고 사셨죠. 그러니까 딱 17년을 살다 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데 사실 어머니가 케어를 하는 도중에 40대 중반에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김장을 해 나오시다가 이 김장독이 엎어지면서 이 문지방에 머리를 탁 깨시고 동시에 팔을 부러뜨린 거예요. 사실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왼손은 필수적입니다.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 감기고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다듬이고 씻기는 것도 다 왼손이 해야 되는데 왼손을 못 씻으니까 사용 못하니까 어머니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시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너희들 자녀들 중에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13살이었어요. 13살이면은 몇 학년이죠? 6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5학년, 6학년일 때 저는 참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탁 던졌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저는 알았어요. 그 운명적인 역할을 제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릴 때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형님 장가 보내고 집에 되돌보니까 누님 두 분 시집 보내고 나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이 동생과 어떻게 살까를 그 13살 때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뭘까? 돌이켜보니 이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손을 못 썼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 유일하게 왼손을 사용했어요. 왼손. 그 중에서 엄지와 금지만 딱 사용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스톱됐어요. 장기 중에서. 근데 왼손에 엄지와 검지를 연필을 끼고서 만화 그림을 그리는데 세상에 저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딱 치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내가 함께 그리면서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화가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가졌어요. 화가라는 게 집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팔 수도 있고 그냥 내피셜로 이 아이를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케어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케어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 13살 때 아무런 시간도 없이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동생을 케어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케어하기 시작.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증장애 중에서 소아마비 중에서 몸이 폴더로 접힌 경우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몸이 딱 폴더로 접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지가 오그라들어요. 휠체어도 못 탑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신체적 구조예요. 근데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여름에는 30분에 한 번씩 몸을 뒤척거려 줘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이게 꼭 3시간마다 혹은 짧게는 2시간마다 소변을 해야 돼요. 요도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걸 어머니가 다 케어하시다가 어머니가 다치고부터는 그 케어를 못하면서 제가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동생이 참 똑똑했어요. 얼마나 똑똑했냐면 한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가 감성교수법을 언제 개발했느냐면은 바로 그때예요. 12살, 13살 그 무렵에 동생이 유일하게 책 읽기를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다행히 한글을 뗐어요. 한글도 늦게 뗐어요. 초등학교 2학년에 갔어야 제가 뗐을 정도로 공부를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우리 동생은 책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내보고 맨날 집에만 가면 동화책을 읽을 달라는 거예요. 큰 글자 동화책. 그래서 더듬더듬하게 한글을 뗐기 때문에 동화책을 읽어주면 응가야 그렇게 읽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경상도 버전으로 형님을 응가라고 하잖아요. 응가야 그렇게 읽어주지 말고 네가 읽는 그 워딩을 손가락으로 딱딱 짚어가면서 읽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요청을 해요.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하면 손가락을 딱딱 짚어서 읽어주는데 와 보름 뒤에 제가 학교를 갔다가 툭 오는데 안에서 방 안에서 우리 동생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요. 딱 보름 뒤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들어가니까 혼자서 동생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책을 읽느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짚어주는 글자를 그림으로 외워서 다 한글을 뗀 거예요. 스스로가. 놀란 거예요. 제가 그럼 너무 잘 가르쳐서 티칭을 잘해서 이게 아니에요. 뭘까요? 제가 하고 있는 진정성이 그 아이에게 기적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게 군발이형이에요. 전투형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밥도 엄청 빨리 먹는 줄 알아요. 달리기도 정말 빠릅니다. 군부대에서 100명 달리기 하죠. 자, 선착순 2명 이러면 무조건 1등이에요.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점수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걸 너무 느리게 먹어요. 왜 제가 그렇게 밥 먹는 게 늦은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 와이프가 이렇게 이제 식사 준비를 해요. 저는 식사 요리를 정말 못해요. 식사 준비는 와이프가 다 하면은 저는 항상 설거지를 도맡아서 해요. 근데 설거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생각났어! 하면서 큰 소리로 당신이 왜 밥을 천천히 먹는지 이제 알아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설거지 하다 말고 이게 무슨 개풀 뜯는 소리야? 툭 돌아보니까 당신이 왜 밥을 천천히 먹는지 알아서 일하는 거야. 근데 내가 무심결에 왜 천천히 먹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이 밥을 천천히 먹는 이유는 동생의 속도와 음식 먹는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당신이 밥을 먹는 습관이 들었는데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밥을 늦게 먹는 걸 이제 알았어 이러는 거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쫙 흘렸어요. 왜?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감각이었고 그 감각을 나도 모르고 있는 그 감각을 와이프가 갑자기 생각나서 툭 던져주는데 그 지점에서 동생이 딱 생각나면서 그래서 그랬겠구나.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와이프가 너무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저는 밤에 잘 때 아내랑 피부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접촉이 안 되면은 접촉이 아니에요. 접속이에요. 접속이 안 되면은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 근데 지금 우리 와이프는요 피부 닿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타협공개 발가락 하나 걸치는 거 아니면 엉덩이 서로 딱 붙여서 자는 거 최소한 여기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잘까? 이거는 제가 스스로 풀었는데 그는 우리 동생을 내가 항상 안고 잤어요. 내가 껴안고 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폼과 스킨십의 어떤 감동들이 지금 몸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몸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그게 감동으로 이어져서 이 감성 교섭이 시작이 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냐. 사실 이걸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냐. 그걸 찾았던 부분들이 감성교섭법의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강연장 속에서 싹 녹여가지고 강의를 할 때 때로는 눈빛으로 혹은 때로는 침묵으로 혹은 때로는 웅변으로 혹은 때로는 벼락 같은 고함으로 이렇게 강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당연히 스토리가 담겨야 되겠죠.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참 성장기 때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우연히 한 스승을 만났어요. 절대 시준이에요. 가왕은 조용필이고 가황은 나훈아 형님입니다. 근데 이 가왕께서 평생을 통해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허구 김대한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도 나왔고 동경대학교도 나왔고 대만대학교도 나왔고 모든 대학을 다 섭렵한 또라이 같은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죠? 도올 김용욱 선생님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같이 제대하고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멘토가 있다면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동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때 동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직접 찾아가요. 20대든 30대든 21살 때 제가 그게 발동이 됐어요. 부산대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어떤 가르쳐주는 그 미술적 테크닉이 사실 조금 제한적이었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까지 펼쳐보니까 다른 교수님들 중에서 우리 교수님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을 쫙 모아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갔죠. 쫙 그림을 펼쳐놓고 여기서 빠진 부분을 교수님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딱 꿇었더니 자기가 2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미술 강의를 하면서 니처럼 이런 무모한 새끼는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수를 다 알려줘요. 그리고 언제 너 공모전에 출품해 내가 대상 줄게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저에게. 왜? 한 번도 그런 감동적인 경험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찾아 올라갔죠. 근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차인 적이 없습니다. 배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박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돌아서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교수자의 위치에서 딱 대고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다른 혹은 뭐 대구대학교나 경북대학교에서 동영상 강의를 보고 혹시 교수님 강의 청강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건 감동이구나. 그래서 내가 당돌하게 찾아간 것이 참 그분들에게도 감동이었겠구나라고 하는 몸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는데 우리가 구루를 찾는 거 여러분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구루라는 게 꼭 학습자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도처에 흘러가 있는 전공은 다르지만 만약에 떡볶이 집에 떡볶이 달인이 있다. 그분이 달인이에요. 제가 배워야 될 한 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들을 때는 그 사람이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당신 전공에서 몇 년간을 유지를 했고 그 몇 년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탁월한 뭔가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싶으면 무조건 찾아가서 그걸 배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만 저는 캐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허구 김대한 선생을 제가 20대에 만났어요. 누구를 통해서 만났느냐? 인터불고 서울에 인터불고 호텔이 있죠. 그게 이제 부사장이에요. 그분이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공평 아트센터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갤러리예요. 갤러리 평수가 400평입니다. 거기 작품을 다 채우는데 100분짜리로 50점이 걸려요. 그게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개인전을 딱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외국인이 제 작품 앞에 딱 서서 거짓말 안 못하고 30분 동안 제 작품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쳤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한 작품을 딱 안에 서서 거리를 일정 거리를 두고 2m에서 3m를 두고 정확하게 30분 이상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 보고 고개를 짭뚱거리고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젊으니까 아주 젊으니까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큐레이터인 줄 알고 작가 선생을 불러달라 이러는 거예요. 작가 선생? 왜요? 라고 하니까 이 작품을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공이 참 대단해 보이니까 당신은 큐레이터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작가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다리시라. 작가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나갔다가 다시 컴백해서 제가 작가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비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비서가 통역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안에 70대, 80대 노인네가 당신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 자기가 월급쟁이라서 돈이 없다. 근데 할부로 해서 돈을 끊어서 당신이 팔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라고 물으니까 돈이 없대요 지금은. 월급쟁이니까. 그래서 그 대신 내가 요구를 했죠. 뭐라고 여기냐. 그럼 당신 내가 이 작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은 그 대신 나한테 그 마음을 주시오. 그렇게 제가 딜을 했습니다. 마음을 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마음이 도대체 뭐죠? 혹시 게이가 아닐까? 그걸 의심하면서 툭하고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성을 설명해주니까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나한테 주면은 당신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부 뭐 6개월을 끊었다. 그럼 6개월 동안 돈을 다 갚고 그걸 할 수 있을 동안에 내가 기다려줄게 이런 워딩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오케이 마음을 주겠다 이러는 거야. 그 대신 당신의 작품을 그냥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약속대로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딱딱 끊어서 드릴 테니까 그거는 당신이 어그리를 하시면은 내가 작품을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저의 후원자가 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줬을 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주더라 하는 부분들 있죠. 그게 강연이든 뭐든 얼마나 감동적이면 전율을 하겠습니까? 자, 그 점에 만났던 사람이 허구 김대한 선생이에요. 그 사람이 허구 김대한 선생을 저한테 추천해 줬어요. 김 선생? 허구 김대한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이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꼭 당신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으니까 공연장에 같이 가서 이 사람 공연을 좀 보러 갑시다 라고 하는데 티켓은 자기가 끊었다고. 오케이, 같이 갔습니다. 허구 김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니까 와, 전설 같은 인물이었어요. 어떤 분이냐? 자, 스틱을 갖고 있죠. 북을 치는 사람입니다. 북을 쳐요. 왼손에 스틱 3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로 된 거, 하나는 철로 된 거, 하나는 가죽으로 된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연계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재료에서 세 가지 음이 만들어냅니다. 세 가지 음색이 나와요. 근데 스틱을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를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타악기의 일반적인 룰은요, 북을 많이 갖다 놓고 스틱은 딱 두 개 만들고 치는 게 일반적인 스틱의 타악기 연주의 기본적인 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파격인 거예요. 북은 딱 두세 개, 그리고 스틱을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 그리고 한 스틱당 사운드가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치는데요, 동양적인 사운드에다가 철학적인 사운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감동 그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와우, 서예까지 써요. 근데 서예를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초수를 써요. 우리가 광초라고 하죠. 초수부터 시작해서 정자체인 해스까지 쫙 늘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초수는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써야지 초수를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 거꾸로 써요. 초수를. 지금 내가 여기서 쓰지만은 이 글자가 바깥에서, 반대에서 봐야지 글자 정자를 볼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면 바로 즉흥적으로 이걸 절대로 쓸 수 없는 이 내공까지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공장에 딱 갔죠.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뭘까지 했느냐면은, 자, 이걸 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쌀알 보이시죠? 쌀알이에요. 쌀알이에요. 안에 자세히 보시면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글자. 몇 자가 들어가 있느냐? 쌀 한 톨에 반야신경 273자가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요, 한글이 아니에요. 한자예요. 우리나라 한자의 글자 조합체 중에서 가장 글자체가 복잡한 글자가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 273자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쌀 한 톨에.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희 뇌피셜로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왼손을 딱 들고, 왼손, 엄지와 검지 안에 쌀 한 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느끼는 감각이 쌀 한 톨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오른손에 바늘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뇌피셜로 상상만 해봅시다. 상상만. 자, 그리고 바늘을 이 쌀 한 톨에 접근해서 여러분 이름을 한글로 한번 지금 써보시죠. 자, 조심하십시오. 바늘 찔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바늘 가지고 쌀 한 톨에다가 이름 한글로 한번 새겨보세요. 가능할까요? 기도 뭉기는데 그저 침침한데. 자, 다시 내려오시고, 쌀을 내려오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한글이 아니에요. 한자예요. 반야신경 273자예요. 글자체 조합이 되게 복잡해요. 이걸 썼다는 걸 제가 어디서 알았냐? 조선일보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조선일보 신문을 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빠져있는 게 어디에 빠져있었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점에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조건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찾으러 인사동에 갔어요. 인사동에 딱 갔는데 이 사람 작업실이, 지금도 인사동에 그 가게가 있어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혹시 인사동 가게 아십니까? 그거 모르시면은 그림을 그린다 할 수 없는데. 농담이고요. 아리랑 가게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2층에 보시면은 그 아리랑 사장님께서 이 사람에게 작업실을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해줬어요. 왜? 너무나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이분을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에 제가 이분을 여러 번 만나러 갔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대구에서 올라갔으니까.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집 문 앞에다가 편지를 써놓고 왔죠.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구에서 꽃발락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문 앞에서 3시간 정도 기다리고 제가 내려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내려왔는데,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딱 하고 내려왔는데, 세 번째는 제가 좀 개빡쳤어요. 왜? 계속 기다렸는데도 전화가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특별히 제가 6시간 기다렸습니다. 하고 살짝 3시간을 붙였어요. 근데 그 6시간 소리를 딱 듣더니 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김 선생,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몰랐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라오시면 제가 꼭 만날 테니까 스케줄을 잡으시죠.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케줄을 딱 잡아가지고 만났는데 딱 한마디만 해요. 뭐라고 하냐?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 밥값 제가 냈습니다. 박수 타임이에요. 프로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밥값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냥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너무 궁금하니까.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애들로 치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벽에 있는 점을 하나 딱 가리키는 거예요. 식당 벽에 있는 점. 좁쌀만한 점이에요. 그걸 딱 가리키면서 김 선생, 이 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근데 얼마나 사이즈로 보이십니까? 묻는 거예요. 정말 좁쌀만한 사이즈였죠. 좁쌀만한 사이즈인데요?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렇죠. 근데 혹시 당신 이 좁쌀을 4년 동안 쳐다본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돌았습니까? 그냥 시체말로 툭 던지니까 그렇죠. 이 좁쌀 하나를 4년 동안 쳐다볼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요. 저는 이 미세 세각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이 좁쌀을 무려 4년 동안 몰입해서 집중해서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요? 물었어요. 음악가가 왜 미세 세각을 했죠? 궁금하잖아요. 또 물었어요. 자기는 음악가예요.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스틱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도합 6개의 스틱을 가지고 여러분 악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운드를 창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절대음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음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음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음악에 집중해서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절대음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몸에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제가 절대음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도로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대요. 인도로 딱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수염을 한참 기른 도사 같은 그 사람이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놓고 머리카락 하나를 딱 뽑아서 거기다가 관광객들의 이름을 새겨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개 두께가 0.5에서 0.8mm 밖에 안 돼요. 되게 적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돋보기를 끼고 여러분 자기 관광객들의 이름을 새겨준다?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맞다 이거다. 내가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절대 음감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몸의 깨우침이자 몸의 감각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에 오자마자 아니 음악가가 미세세각에 들어간 거예요. 미세세각에. 그래서 뽕빨라게 해서 딱 4년 만에 사람들의 반전신경 270세대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믿었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점심 먹고 내 작업실로 갑시다 이러는 거야. 그 작업실로 딱 갔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거기에는 엄청난 큰 현미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미경을 통해서 동영상을 딱 찍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동영상을 딱 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서여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글자가 서여지는 동영상이 보이는데 놀랍게도 글자는 써여져요. 그런데 손은 안 움직여요. 왜? 내 눈에는 그 손의 움직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움직인다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글자가 써여질까?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쌀가루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또 물었어요. 궁금증 아이예요. 또 물었어요. 어떻게 이게 글자가 이렇게 써여질 수 있죠? 라고 물으니까 와, 무림고수 같은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글자를 손으로 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썼을 뿐이에요. 이래요. 이게 무슨 뚱땅같이 같은 말이에요. 글자를 손으로 쓴 게 아니고 뭐로 썼다? 마음으로 썼다는 거죠. 그 말을 딱 듣고 저는 띵 하고 받쳤어요.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떻게 글자를 새길 수 있지? 화두처럼 안고 왔는데 나이가 조금씩 진전되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타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구나. 그러면서 우연히 책을 한 줄 딱 읽었는데 영화 영린에서 나오는 영화예요. 정조와 관련되는 영화인데 정조가 말을 타고 탁 달리면서 거기에 명대사 하나를 쳐요. 중용기 23장의 한 구절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다는 뜻은 배어 나온다는 뜻이고 배어 나온다는 뜻은 밝아진다는 뜻이다. 밝아진다는 뜻은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뜻이고 누군가를 감동시킬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변화한다. 변화함으로써 생육된다. 이게 중용 23장의 핵심이에요. 워딩이 길어요. 근데 그걸 딱 압축해서 한 줄로 만들어버리면은 똑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진지 아십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감동을 받는다.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 줄로 똑 떨어져요. 근데 이걸 뒤집어 버리면 더 감동적이다. 어떻게 감동적인지 알아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뭘 하면 되죠? 감동을 줘라 이거죠. 감동을 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용 23장의 고전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 고전 속에서 껍데기만 읽어낼 것이냐 아니면 본질을 캐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명대사를 듣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나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저는 절대 말로서 안 합니다. 반드시 몸에 집중시켜요. 몸 집중 프로그램을 별도로 잡니다. 그 프로그램을 짜게 해주신 분이 바로 허구 김대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이 갖고 있는 한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상담을 전공했지만은 상담 교수들이 알려주는 한 칼보다도 그 허구 김대한 선생이 저한테 알려준 그 감동에 몸에 집중하라고 하는 그 한 칼이 훨씬 더 위대하고 컸습니다. 허구 김대한 선생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까만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또 물었어요. 맨날 물어요. 모르니까 묻죠. 왜 선생님 허구라는 닉네임을 쓰셨죠? 라고 물으니까 저는 검은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혼자서 화두처럼 끌어안고 있는 거죠. 왜 선생님은 검은색을 좋아할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요, 색료의 합은 블랙이에요. 색광의 합은 화이트예요.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색을 다 안고 있는 색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진중하고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권위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허구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또 물었죠. 비는 왜 좋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요,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만 가지고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차가 없어요. 그 대신 오토바이를 타요. 헨리 다비슨. 그걸 타고 쫙 달리는데 이 사람은 모자를 쓰는데 깡철모, 독일군 병정철모 있죠. 거기다가 내피를 딱 빼버리고 깡통 알철모만 딱 써요. 그걸 쓰면서 비만 오면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야 안 가요. 안 타죠. 근데 그분은 비 오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요. 또라이 맞죠? 왜? 골 때린. 그 왜 타고 나갈까요? 물으니까 이게 자연이 갖고 있는 원음의 비트를 몸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난 자연이 갖고 있는 원음의 비트가 뭐지? 집에 와서 생각해서 내 피셜로 암만 생각해도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왜 3초짜리 텐트 있죠? 3초짜리 텐트를 딱 사가지고 산속에 툭 던져놓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비가 확 쏟아지게 칠 때 그 빗소리를 들어봤는데 무릎을 딱 쳤어요. 이게 바로 자연의 원음이구나.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소나피 올 때는 이게 막 격정적이면서 와, 그걸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 봤죠. 그게 알파파인 거예요. 알파파. 우리가 갖고 있는 뇌에서 파장이 5개가 있어요. 알파파가 평정심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쾌적파라고 해요. 알파파에서 위로 올라가면 흥분파가 되죠. 우리가 누가 돈을 300만 원 빌려주는데 돈 안 갚았다. 세대 개빡치죠. 근데 돈을 받으러 갔어. 그 새끼가 미안합니다. 직발하자고 돈 없다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돌아버리죠. 그때 나오는 파가 베타파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나오는 건 감마파예요. 감마파는 뭐죠? 헐크가 변할 때 감마파에 쏘여서 이게 나오거든요. 몸이 팽창하는 거예요. 몇 배로? 수십 배로. 근데 아직도 궁금한 거는 모든 건 다 찢어지는데 빤스나 똑같지만 아무튼 위로 올라가는 흥분파와 밑으로 떨어지는 저 수면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똑 떨어지는 게 알파파예요, 여러분. 그 알파파의 원음을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몸으로 실천 안 해봤다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감동적인 원음의 사운드가 3초짜리 그 텐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으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자 싶어서 비 오면 전부 다 반들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노란 우유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소쿠리, 오른손에는 호미를 들고 마당으로 나와서 풀을 메고 있었죠. 풀을 한참 메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가 저한테 멘트를 던져요. 김 선생, 다 비 오면은 호미를 넣고 집에 들어갔는데 당신은 왜 이 비가만 올 때마다 밖에 나와서 김을 내놓고 하길래 한마디 따겠습니다. 자연의 원음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손을 짱가면서 또라이 왔다. 그래서 그 오리 모서리가 나왔어요.
김대한 선생이 이 몸으로 가르쳐준 뭐랄까요, 이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구루는요,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더라, 학교에 있는 게 아니더라, 바로 바깥에서 만나는 무림의 고수들이 진정한 고수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졌습니다. 최근에 고수 한 분을 더 만났습니다. 왼쪽에 보이신 분 보이십니까? 왕덕순이라는 분이에요.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있습니다. 여성 한 분은 제가 못 모셔왔습니다. 일단 남성 한 분만 모셔왔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실 멘토예요. 36년생입니다. 지금 90이 다 돼갑니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뛰고 있고요. 왕덕순, 이 한 장의 사진으로서 전 세계에서 완전 유명한 소위 말해서 셀럽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뼈 때리는 질문을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당신이 스타가 된 것은 그전에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이 한 장의 짤로 당신이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딱 뼈를 때리듯이 툭 하고 던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이 한 장의 사진을 넣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56년 동안 내가 노력한 걸 당신은 알아야 된다. 맞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산박대성 화백에게 와서 그림이 비싸니 그림이 싸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마디 걸어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가 만약에 인삼이라고 하면 정규 교육을 받은 아주 따뜻한 온실에서 길러진 사람이라고 하면 소산박대성 화백은 왼팔도 없고 그 다음에 학력도 없지만 이분은 산에서 홀로 길러진 산삼이다. 나는 온실에서 보호받고 자란 사람이지만 소산박대성 화백은 그냥 산삼 그 자체다. 약성이 다르다. 그분이 한 획을 건 이 한 획 안에 무려 60년 이상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내공을 집어넣는데 그걸 비산이 산이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이 입을 탁 담고 지갑을 탁 열었어요. 감동적이었죠. 이분이 갖고 있는 어려운 그랬습니다. 내 하나의 이 사진 안에 56년의 기다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가능하면 몸에 좀 집중하고 산다. 왜 이렇게 몸을 가꾸느냐? 과시형이냐? 처음에 말씀.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둘만 남지 않겠느냐? 부부들. 그럼 그 부인을 케어할 사람이 필요한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저는 부모들을 양육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마지막까지 제 힘으로 지켜주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폭발나게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옆에 박수가 나와.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뭐 생계형 교육자보다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감동의 전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 강의 멀리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안에서 침잠하면서 누군가가 영상을 통해서나마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 함께 그 감동을 교감을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언제까지 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70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지금 딱 자스도 60이니까 승렬 형님께서 2살을 바꿔주셔서 아직도 5자를 달고 있지만 7자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지만 물론 저희 멘토들은 80, 90, 뭐 100수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건 신의 운명이고 그걸 다 떠나서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연령대가 몇 살까지인가 생각해 보니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서만큼은 뭔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눈물을 때로는 흘리고 때로는 웃음을 흘리고 때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화의 눈물까지 쏟아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작은 존재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